법적 경계의 이탈. 세 번째로 제시할 구체적인 역전의 반응은 앞서 소개한 두 가지 반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경계선 환자는 치료적 얼개에 균열을 일으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계 침범을 야기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너무 재밌네요. 자신에게는 특수한 형태의 자격이 있음을 표현하고 치료자에게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서와는 다른 예외적인 대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번역이 조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고 표현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원문에는 the patients may present with a specific form of entitlement resulting in demands to be treated as exceptions to the usual procedur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entitlement라는 말이 자기가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을 entitlement라고 그래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네. 그래서 자기에게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내가 유산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또 어차피 나 줄 거 주세요라고 우기는 애들도 요즘 많죠. 나한테 상속시켜 줄 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우기는 이게 인타이틀먼트. 그래서 너무 의존성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인타이틀먼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제 신경증 환자들은 거의가 이 인타이틀먼트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이런 개념인데 어른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기가 책임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보다는 누군가의 보호하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보호하듯이 사회가 보호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부모가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 죄를 모든 주위의 어른들에게 씌워요. 그래서 자기 부모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 당신이 나를 도우라고 하고 그 당연한 자기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 만나면 당신은 그래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안 도와준다면 사람도 아니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막 진전이 될 수 있죠. 굉장히 힘든 환자들을 돌보다 보면 이제 조금 건강해져서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는 경우에 이분들이 제일 겁내는 게 일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봤던 환자는 나한테 엄청난 공격성을 드러내기 전에 자기가 자기 사이카이트리스트한테 대한 분노를 나한테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오랫동안 약도 먹고 또 뭐 시민치료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메디컬 닥터 입장에서 봐서는 당신 이제 이래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디 이 사람이 두려워한 것은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이 의사한테 문의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사회 묘하게 무의식 중에 자기는 그냥 이 사회가 보장해주는 그 사회 보장 시스템 자기가 이게 인타이트먼트라고 느낀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인타이트먼트가 있다고 느낀다. 국민이면 다 평등하게 먹고 살 권리가 있다. 그래 마치 일을 하건 안 하건 내가 국민이란 다 먹여 살려주는 게 사회 아니냐. 국가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인타이트먼트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일 거예요. 누구나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정신들을 일찍 배우지 못하면 이런 분들은 사회의 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사회라고 하는 건 우선 가족에게 짐이 되고 그 뒤부터는 사회보장제도로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안에서도 부모한테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평생 부모가 이 사람 책임져야 줘야 되는 거고 부모가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그러지 않을
나를 돌보지 않을 수 있느냐고 오히려 더 앙앙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남에게 의존해서 사는 삶을 산다. 이게 어쩌면 신경증의 기원이라고 보여요. 그 평등이라는 단어가 참 원래는 좋은 말인데요. 좋은 말이고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되고 평등하다는 말이 원래는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인데 굉장히 그걸 오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신경증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의 권리를 타고났다고 생각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누려야 할 권리를. 예. 그 자체가 자기가 애써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권리를 누린다고 하는 책임과 권리가 병존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책임은 없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묘한 예.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말을 잘못했다고는 정말 굉장히 그 꼰대 취급을 받을 거니까 굉장히 얘기를 잘 그걸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그게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 쾌불쾌 문제로 따지면은 이게 쾌불쾌 문제가 잘못되잖아요. 그리고 잘못되고 나면은 본능이 이제 대상 관계도 잘못되지만 본능에 대한 발산들도 잘못돼 가지고 리비도하고 어그레션하고 뒤집박죽이 됐는데 리비도가 어그레션을 안고 발산이 돼 버리니까 문제는 그 거기다가 통제불능처럼 그걸 자기의 그 어그레션을 갖다가 내놓을 때는 내놔야 되고 리비도를 내놓을 때는 내놔야 되고 이거가 자기의 쾌처럼 이게 착각을 하는 이 구조가 돼 버리니까 그걸 마음대로 어디서든지 다 표현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표현해야지 자기는 그걸 자기가 존재감을 인정받는다라는 뭔가가 잘못된 생각인데 그럼 도대체 이건 어디서 왔을까 해보니까 이게 사회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미디어도 문제가 있긴 하죠. 미디어도 그렇고 또 부모의 양육 태도도 어차피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상황에서 양육 태도를 가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참된 셀프로 살아가는 것을 막아놓은 아니면 방해가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셀프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셀프하고 상관없는 완전히 껍데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껍데기가 되어버린 학점이라는 숫자 글자가 중요해 버리니까 내가 좋아하는 A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싫어하는 C가 나왔냐 이거잖아요. 그럼 널 네. 아느냐고 물어보면은 그거는 나는 뭐 상관없다. 나는 A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A를 달라. A를 좋아하니까 A를 달라.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마치 사회 10만 원 구조에서도 받아 A를 좋아하니까 A를 주세요라고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회 구조에서도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몰라도 된다는 이런 식이에요. 내용은 없어도 되지만 껍데기는 갖춰라. 껍데기를 잘 갖춘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고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셀프가 텅 비어버린 상태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이게 말하자면 요즘 그 포럼에 나오는 게 좀비라는 것과 다를까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막 지식을 셀프가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알려주고 막 해야 했는데 안 되는 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셀프가 없는데. 근데 그게 부모의 양육 태도도 그렇고 뭐 학교에서 뭐 학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 버리면은 게다가 요즘 한국은 금수저 막 흑수저 막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금수저란 타이틀이 중요하지 그게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가 돼 버리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꼰대 소리 듣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면 내용만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제 꼰대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말이 길어지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그게 청소년들, 요새 고등학생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이 넘는 학생이 내가 10억을 가질 수 있으면은, 약간 철창 신세를 줘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반이 넘는 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예, 그게 자기의 내 존재가 뭐냐에 대한 그런 고민을 앞서서 경제력과 그런 간판 같은 게 나를 대변하니까 뭐 그 수단이 어떻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요즘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니까 옛날에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였다 그러는 이야기 있는데 요즘 어떠냐 보니까 안 그렇대요. 왜냐하면 거기도 인터넷 오염돼가지고. 인터넷 안 쓰는 젊은이가 없는데 역시나 인터넷이가 미디어가 그런 것들이 그 미디어가 다 좋은 미디어도 있지만 나쁜 미디어도 있잖아요. 근데 미디어 자체가 원래 뭐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은 근데 나쁜 미디어가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뭐든지 간에 너무 이게 본능 발산에 충실해 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실제로 그건 자극적인데 결국에는 셀프와 상관없는 자극들이 계속 쾌를 주는 것처럼 되니까 결국은 그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까 더 심한 자극 더 심한 자극을 해가지고 그 가짜 페이크 셀프를 갖다가 얻어나가는 그런 모습처럼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부탄이라는 나라도 행복 지수가 이제는 돈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가 돼버린 거죠. 거기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행복을 과연 사람들이 느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자본주의라는 자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돈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많이 차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면은 그 쾌라는 것들을 갖다가 다양한 쾌를 갖다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가치관 혼란이라는 거는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쾌라고 하는 게 이 플레저가 어떤 정말 그 행복이라는 개념의 쾌가 아니고 자극의 만족이라는 개념으로밖에 안 된 자극을 텐션을 방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거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리고 그게 공허한 거잖아요. 결국. 공허한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욕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만족이 있으면 그 다음에 만족은 더 많은 자극 충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지만 결국은 자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정신분 속에서 행복론을 이야기하는 정신분석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것도 정신분석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 된 거죠. 그렇죠. 그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뭐랄까 지금 이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봐지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자극적인 그런 뭐야 즐거움을 많이 줬거든요. 수련회 뭐 하면서 그거가 굉장히 비중을 예. 많이 뒀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애들이 더 이상 교회는 재미가 없어지니까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극의 양이 늘어나지 않으면 예.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근데 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를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들도 이벤트 준비하느라고 관계가 뭐에 대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종교성을 위해 가지고 성경책 읽으라 기도해라 가지고 어떤 행동만 이야기했지 어떤 내용에 무엇 때문인지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다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대면 관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무너지는 소리가 막 와르르 와르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만이 아니고 학교, 직장 뭐 여러 군데서 다 동시다발인데 특히 이제 많이 타격받은 데가 교회라고 밖에 안 되는 게 왜냐면은 교회는 원래 관계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너무 오랫동안 망각한 상태로 와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코로나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과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쩌면은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중요한 이게 쓸데없는 코로나 시대라고 이렇게 막 만남과 이런 게 많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줄어도 괜찮은 몸이 많았다는 것도 이게 별 지장이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떨 땐 거기 막 휩쓸려 가지고 막 약속 지키느라고 막 이랬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냥 제 기본이 뭔가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어떤 삶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된 면이 좀 있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매닉한 일상에
너무 매에 있어 중독도 있었던 거죠. 어떤 그 매닉 디펜스를 계속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현대인 모습인데 이번에 매닉 디펜스를 쓸 수가 없어서 그 방어 없이 살아내는 것이 그래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쩌면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자는 환자의 분노를 막기 위해 회기를 늘리거나 자기 노출을 하거나 치료비 지불을 연기 또는 미청구하거나 환자와 신체적 또는 성적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치료자가 환자를 여태껏 견뎌낸 고통에 대해 특별한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마땅한 피해자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적 경계 위반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환자가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흔히 치료자는 자신이 일반적인 치료 관행을 고수했다면 환자가 실제로 자살했을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계 이탈을 정당화하게 될 수도 있다. 경계 이탈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상황은 버려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많은 경계선 환자가 부모, 애인, 치료자처럼 자신을 돌봐주고 지지해주는 중요한 존재로부터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고 느낀다. 어떤 환자는 치료자가 전달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외한 모든 메시지가 거절의 위협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환자가 치료자에게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으며 단순히 시간, 관심을 내준 대가로 돈을 받아가는 성매매자 같은 존재가 아님을 확신시켜달라고 요구하면 치료자는 자신의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늦은 밤에 전화통화 요청, 치료 외적인 만남, 성적 접촉 등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경계선 환자를 치료하는 치료자는 임상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역전이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의 창설자이며 운영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 공동소장으로서 정신분석가들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과목은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 가설, 즉 무의식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리적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욕동 혹은 본능에 대한 이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원본능과 자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리고 자아는 어떻게 발달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아와 원본능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아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자아가 가지는 방어 기제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얘기를 나누면서 자아의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관계가 발달함에 따라서 초자아가 발달하게 되는데 초자아의 발달 과정과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정신분석이 무의식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수와 재치 그리고 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이 심리학 전체를 다루는 일반 심리학이긴 하지만 연원적으로 정신병리 측면에서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정신적 갈등이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또한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도 정신적 갈등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정신 기능과 정신적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고나 혹은 셀프라고 하는 자아나 자기를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여러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분석에는 다양한 학파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학파들을 각각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양한 정신분석들을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통합해야 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정신분석 여기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게 되겠고, 그리고 정신분석 자체가 영성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인간 발달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정신분석과 영성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다양한 측면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